판사님, 전 너무 억울해요. 저 늙은이가 치매에 걸려서 저한테 다 뒤집어 씌우는 거라고요. 오늘은 평생 피땀 흘려 장만한 재산을 뺏으려다 수갑까지 찬 며느리와 아들. 그 후 그들이 감옥과 길바닥에서 겪게 되는 상상 초월의 처절한 인과응보와 사이다 참교육. 최종화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차가운 수갑이 채워진 채 유치장에 갇혀 밤새 오열하던 며느리는 결국 구속수사를 거쳐 정식 형사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문서 위조, 사기 미수, 거기에 저에 대한 악의적인 명예훼손과 스토킹, 처벌법 위반까지 며느리의 죄목만 무려 4가지가 넘었죠. 남해의 따뜻한 햇살을 받으며 평화롭게 지내던 저는 진실을 밝히기 위해 최 변호사와 함께 피해자 신분으로 엄숙한 법정에 출석했습니다. 잠시 후 무거운 법정문이 열리고 옥색 수의를 입은 며느리가 교도관들에게 이끌려 들어왔습니다. 밖에서 명품백을 휘두르며 콧대를 높이던 모습은 온데간데없고 화장기 하나 없이 핏기가 가신 얼굴에 헝클어진 머리로 피고인석에 끌려 나온 며느리는 저를 보자마자 반성은커녕 도끼 품은 눈으로 원수 보듯 노려보았습니다. 그리고 재판장의 신문이 시작되자마자 며느리는 억울하다는 듯 가슴을 치고 눈물 콧물을 다 짜내며 악어의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판사님, 전 억울해요. 저 늙은이가 치매에 걸려서 저한테 다 뒤집어 씌우는 거라고요. 시어머니가 평소에 제게 인감도장과 신분증을 직접 맡기셨는데 요즘 중증 치매 증상 때문에 본인이 며느리한테 줬다는 사실을 새카맣게 잊어버리고 저를 억울한 도둑년으로 몬다며 아주 천연덕스럽고 뻔뻔하게 새빨간 거짓말을 늘어놓았습니다. 자기는 그저 시어머니 심부름을 했을 뿐이고 대출받은 돈도 시어머니가 주식 투자를 해보라고 해서 대신 해준 것뿐이라며 법정이 떠나가라 오열하는 그녀의 완벽한 연기에 방청석에 앉아있던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하지만 제 옆에 앉은 최 변호사는 한치의 흔들림 없이 여유롭게 웃으며 재판장에게 다가가 결정적인 증거가 담긴 이동식 메모리와 두꺼운 서류 뭉치를 제출했습니다. 증거 채택 후 법정의 대형 화면과 스피커를 통해 재생된 내용은 그야말로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첫 번째 영상에는 며느리가 제가 집을 비운 사이 안방에 몰래 숨어들어와 장롱, 서랍을 미친 듯이 뒤져 제 인감도장과 통장을 훔쳐 주머니에 쑤셔 넣으며 희미하게 웃는 소름 돋는 CCTV 화면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두 번째 음성 파일에서는 불법 사채업자 사무실에 앉아 제 목소리까지 교묘하게 흉내내며 아이고 사장님 저예요. 우리 며느리가 사업을 하는데 돈이 좀 필요하다네. 내 이름으로 대출 꽉꽉 채워서 승인해줘요. 라며 능청스럽게 사기를 치는 며느리의 통화 녹음이 쩌렁쩌렁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거기에 최 변호사가 제출한 제 멀쩡한 정신과 감정서와 종합건강 검진 기록까지 더해지자 그 빼도 박도 못하는 명백한 증거 앞에 며느리의 얼굴은 단숨에 사색이 되어 잿빛으로 변했고 다리가 풀린 듯 피고인석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재판장은 며느리를 향해 고령의 시어머니를 상대로 아주 치밀하고 계획적인 범행을 저질렀으며 엄숙한 법정에서조차 피해자에게 치매라는 끔찍한 거짓, 프레임을 씌워 끝까지 책임을 회피하려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다고 불같이 호통을 쳤습니다. 결국 재판장은 괘씸죄까지 무겁게 더해 며느리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당 판사봉 소리가 울려 퍼짐과 동시에 며느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어머니 잘못했어요. 한 번만 살려주세요. 라며 악을 썼지만 양옆의 교도관들에게 짐짝처럼 질질 끌려나갔습니다. 철창 속으로 사라지는 며느리의 비참하고 초라한 뒷모습을 보며 저는 그동안 겪었던 10년, 묵은 체증과 남몰래 흘렸던 피눈물이 모두 씻겨 내려가는 듯한 짜릿한 쾌감을 느꼈습니다. 사돈, 아무리 며느리가 미워도 그렇지 어떻게 자식 같은 애를 감옥에 쳐넣어. 당장 합의해줘요. 며느리가 차가운 교도소 독방에 수감된 지 한 달쯤 지났을 무렵 제 평화로운 남해 바닷가 전원주택에 상상도 못한 최악의 불청객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감옥에 간 며느리의 친정엄마, 즉 제 사돈이었습니다. 평소에도 자기 딸년 못지않게 사치스럽고 아나무인으로 뻔뻔하던 안사돈은 귀신같이 제 남해 주소를 알아냈는지 득달같이 달려와 대문을 쾅쾅 부서져라 두드리며 온 동네가 떠나가라 행패를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마당에서 여유롭게 수국에 물을 주던 제가 기가 차서 대문을 열어주자마자 그녀는 인사 한마디 없이 다짜고짜 제 얼굴에 삿대질을 하며 핏대를 세웠습니다. 사돈, 아무리 며느리가 미워도 그렇지 어떻게 자식 같은 애를 감옥에 쳐넣어. 당장 합의해줘요. 자기 금쪽 같은 딸이 지금 그 끔찍한 감옥에서 매일 밤 피눈물을 흘리며 중리산이하고 있는데
시어머니라는 사람이 어떻게 며느리를 홀로 감방에 썩게 두고 이렇게 전망 좋은 대저택에서 팔자 좋게 화초나 가꾸고 있냐며 당장 고소 취하하고 합의서에 도장부터 찍으라고 난리를 쳤습니다. 게다가 자기 딸이 돈을 훔친 건 다 시어머니가 평소에 돈을 쥐고 안 풀어서 그런 거라며 적반하장으로 제 탓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어이가 없어 그 자리에서 헛웃음을 쳤습니다. 자식 같은 애, 자식 같은 애가 시어머니 피 같은 집을 뺏으려고 비 오는 날 길거리로 내쫓고 그것도 모자라 몰래 인감을 훔쳐서 수억 원대 불법 사채를 끌어다 쓰나 그 딸의 그 엄마라더니 남의 돈 무서운 줄 모르는 뻔뻔함이 아주 핏줄 깊이 유전이네. 내가 당신 딸년 합의해줄 일은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아니 내 뼈가 가루가 되어도 절대 없을 테니 당장 남의 집에서 썩 꺼져. 제 단호하고 싸늘한 불호령에 사돈은 눈이 뒤집혀 발악하며 제 머리채를 잡으려 짐승처럼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마침 그날 남의 집을 방문해 거실에 있던 최 변호사가 쏜살같이 뛰어나와 그 앞을 거대한 산처럼 막아섰습니다. 최 변호사는 들고 있던 서류 가방에서 두툼한 문건 하나를 꺼내 사돈의 가슴팍에 매섭게 들이밀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과거 아들 내외가 반지하 방에서 서로 싸우다 때려 부순 가전제품과 박살낸 유리창 그리고 찢어놓은 벽지와 기물 파손에 대한 수천만 원짜리 손해배상 청구 소송장이었습니다. 당신 딸이 남의 집을 박살내고 빚을 졌으니 보호자인 당신이 이 돈을 다 물어내야 할 거라는 안 내놓으면 당신 집과 월급까지 싹 다 가압류를 걸어버리겠다는 최 변호사의 서슬. 퍼런 경고에 사돈의 입은 떡 벌어졌습니다. 방금 전까지 기세등등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그녀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고 동시에 최 변호사가 신고한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멀리서부터 들려왔습니다. 주거침입과 폭행 미수 현행범으로 출동한 경찰의 손에 이끌려 순찰차에 타면서도 사돈은 입에 거품을 물었지만 자기 집까지 날아갈 수 있다는 공포에 질려 눈동자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 수천만 원짜리 손해배상 소장을 품에 안고 돌아간 그날 이후로 안사돈은 완전히 겁을 먹고 다시는 제 전화조차 받지 못했으며 제 집 반경 100m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못했습니다. 철저한 역관광이 만들어낸 완벽한 평화였습니다. 엄마, 저 진짜 굶어 죽을 것 같아요. 국밥 한 그릇만 먹게 딱 10,000원만. 10,000원만 보내주세요. 며느리가 감옥에 가고 든든한 뒷배 갔던 장모마저 빚더미가 무서워 도망치듯 떠난 후 가장 처절하고 비참한 밑바닥으로 떨어진 건 바로 다름 아닌 제 아들놈이었습니다. 며느리가 불법 주식 리딩방에 몰빵하기 위해 빌려 쓴 사채, 빚의 연대보증을 섰던 아들은 매일 밤낮을 가리지 않고 쇠파이프를 들고 찾아오는 덩치 큰 사채업자들의 살벌한 협박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결국 다니던 멀쩡한 직장에서도 빚쟁이들의 횡포와 난동 때문에 쫓겨나듯 해고당했고 보증금마저 다 깎아먹은 반지하. 월세방에서도 밀린 월세를 내지 못해 야반도주하듯 짐을 싸서 도망쳐 나왔습니다. 그날부터 아들은 싸구려 찜질방과 지하철역 그리고 무료 급식소를 전전하며 길거리 노숙자나 다름없는 처참한 신세로 전락했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뼛속까지 시리게 파고들던 어느 늦은 밤 잠자리에 들려던 제 휴대전화가 모르는 번호로 울렸습니다. 직감적으로 전화를 받아보니 수화기 너머로는 덜덜 떨며 이가 부딪히는 소리와 함께 짐승이 앓는 듯한 처절한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엄마, 저 진짜 굶어 죽을 것 같아요. 국밥 한 그릇만 먹게 딱 10,000원만. 10,000원만 보내주세요. 평생 제 치마폭과 기센 아내의 치마폭에 번갈아 쌓여 온실 속 화초처럼 고생 한 번 모르고 살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 녀석이 공사판 일용직조차 구하지 못해 며칠을 맹물만 마시며 굶고는 한겨울 칼바람을 맞으며 길거리 공중전화로 친어머니인 제게 구걸을 하고 있던 겁니다. 엄마가 끓여주던 김치찌개가 너무 먹고 싶다며 제가 잘못했으니 한 번만 살려달라고 우는 제배. 아파 낳은 유일한 자식의 핏기 없는 목소리에 아주 잠깐, 아주 찰나의 순간 가슴 한구석이 무너져 내리는 듯 철렁했지만 저는 어금니를 꽉 깨물고 이내 마음을 얼음장처럼 독하게 먹었습니다. 여기서 내가 불쌍하다고 또 돈을 쥐어준다면 저놈은 평생 부모의 피를 빨아먹고 남을 탓하는 끔찍한 기생충의 삶에서 영원히 벗어나지 못할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제 내 엄마가 아니다. 내 놈이 그깟 30억 아파트에 눈이 멀어 널 낳고 키운 내 어미를 빗속 길바닥에 내버리려던 그 악마 같던 순간부터 내 호적에서 그리고 내 마음속에서 내 이름 3글자는 완벽하게 지워졌다. 내가 굶어 죽든 얼어 죽든 내가 지은 죄의 대가이니 다신 내게 연락하지 마라. 저는 매몰차게 전화를 끊고 곧바로 그 번호를 영구 차단해버렸습니다. 한편 교도소에 수감된 며느리의 삶 역시
제가 상상했던 것 이상으로 지옥 그 자체였습니다. 며느리가 배정받은 좁디 좁은 감방에는 하필이면 교도소 내에서도 악명 높은 사기전과 칠범의 덩치 큰 방장이 버티고 있었습니다. 방장은 부모 돈을 훔치고 시어머니를 내쫓으려 한 폐륜 범죄자인 며느리를 인간 취급조차 하지 않았고, 며느리는 그날부터 교도소 방 안의 가장 밑바닥, 벌레만도 못한 걸레바지 신세가 되었습니다. 밖에서는 빚을 내서라도 명품백을 두르고 오마카세를 다니며 호의호식하던 그녀였지만, 이제는 매일 한겨울 얼음장 같은 차가운 물로 화장실 변기를 칫솔로 맨손으로 박박 닦아야 했고, 고참 죄수들의 속옷 빨래를 도맡아 하며 밤마다 쏟아지는 수모와 멸시, 쌍욕을 고스란히 견뎌야 했습니다. 면회 올 가족조차 단 한 명도 남지 않은 며느리는 영치금이 1원 한 푼 없어 남들이 쓰다 버린 비누 쪼가리를 주었으며, 일평 남짓한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서 자기가 날려버린 30억을 생각하며 처절한 후회와 피눈물로 얼룩진 끔찍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아무리 그래도 제 몫으로 떨어질 재산은 주셔야죠. 저도 법대로 하겠습니다. 제가 남해에서 국가로부터 15억이라는 엄청난 거액의 토지, 보상금을 받았다는 소문은 결국 쓰레기 분리수거장, 일용직을 전전하며 하루하루 연명하던 아들의 귀에도 들어가고야 말았습니다. 굶주림과 고된 노동에 눈이 뒤집혀 도끼만 남은 아들은 동네 무료 법률 구조공단과 싸구려 변호사 사무실을 미친 듯이 전전하더니 기어코 친어머니인 저를 상대로 소송을 걸어왔습니다. 어느 화창한 날 남해 집으로 날아온 법원, 송달 소장에는 유류분 반환 청구라는 참으로 어처구니 없고 뻔뻔한 단어가 굵은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소장이 도착한 날, 아들은 어떻게 남의 폰을 빌렸는지 전화를 걸어와 악에 바친 악마 같은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아무리 그래도 제 몫으로 떨어질 재산은 주셔야죠. 저도 법대로 하겠습니다. 자기가 비록 불효를 저질렀어도 대한민국의 친자식으로서 법적으로 당연히 받아야 할 최소한의 상속분이 있으니 그 15억이라는 돈 중에서 자신의 몫인 절반을 당장 내놓으라는 미치광이 같은 소리였습니다. 저는 이제 화조차 나지 않고 그저 허탈한 헛웃음만 새어나왔습니다. 이 소식을 전해 들은 최 변호사는 즉시 날카로운 반격의 칼을 빼들었습니다. 긴 법정 공방이 시작되었고, 최 변호사는 아들 내외가 저에게 저지른 수많은 불효와 폐륜의 증거들, 저를 내쫓은 정황, 모욕적인 폭언이 담긴 녹취록을 법원에 낱낱이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부모에 대한 부양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고 폐륜을 저지른 자식은 법적으로 유류분을 청구할 자격조차 완벽하게 박탈당한다는 대법원 판례와 법리를 빈틈없이 입증해냈습니다. 게다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최 변호사는 아들이 과거에 제 신용카드로 긁고 다녔던 외제차 할부금 수천만 원, 명품관 카드 대금, 심지어 지들 자식 최고급 영어 유치원비까지 전부 나중에 부모를 모신다는 명목하에 이루어진 조건부 증여였음을 각종 이체 내역과 카톡 증거를 들어 명백히 증명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부양 조건을 철저히 어겼으니 오히려 그 돈을 원금에 이자까지 쳐서 몽땅 뱉어내라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으로 강력한 카운터펀치를 날렸습니다. 재판부는 한치의 망설임 없이 당연히 제 손을 들어주었고, 아들의 그 얄팍하고 역겨운 소송은 완벽하게 기각되었습니다. 오히려 저에게 수천만 원의 빚을 갚아야 한다는 청천벽력 같은 판결문을 받아든 아들은 법원 복도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털썩 주저앉아 머리털을 쥐어뜯으며 짐승처럼 절규했습니다. 저는 재판이 끝난 후 법정을 나서며 바닥에 엎드린 아들을 향해 마지막으로 선고했습니다. 내 돈은 단 1원 한 푼도, 먼지 한 톨도 너희 같은 쓰레기들에게 갈 일은 영원히 없다. 평생 길바닥을 기어다니며 피눈물로 내 죗값을 치러라. 저는 그날부로 그 15억 원이라는 막대한 보상금을 단 한 푼도 제 개인적인 주머니에 넣지 않았습니다. 이 돈을 움켜쥐고 있으면 저 역시 그 탐욕스러운 자식놈들과 똑같은 괴물이 될 것만 같았기 때문입니다. 대신 그 돈 전액을 남편의 뜻을 기려 최 변호사가 어린 시절 자랐던 보육원과 돈이 없어 공부하지 못하는 어려운 고학생들을 위한 장학재단에 흔쾌히 전액 기부했습니다. 며칠 뒤 뉴스 사회면에 제 남편과 제 이름이 나란히 박힌 장학재단이 설립되었다는 기사가 대서특필되었고, 저는 그 기사를 보며 제 인생 그 어느 때보다 가슴이 벅차오르고 눈물 날 만큼 진정한 행복을 느꼈습니다. 아들 내외가 평생을 바쳐 탐내고 뺏으려 혈안이 되었던 그 더러운 탐욕의 돈은 이제 수많은 불우한 아이들의 캄캄한 앞길을 밝히는 빛나고
고귀한 희망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 눈부시게 아름다운 남해의 거실, 소파에 앉아 바다 위로 붉게 물드는 황홀한 저녁 노을을 바라보며 따뜻하고 향긋한 국화차를 여유롭게 마시고 있습니다. 제 주변에는 저를 진심으로 가족처럼 위하는 따뜻한 이웃들과 저를 친어머니 이상으로 따르며 보필하는 듬직한 최 변호사가 있습니다. 탐욕에 눈이 멀어 부모를 버리고 짐승만도 못한 짓을 저지른 자들은 차가운 교도소 감방과 악취, 나는 쓰레기장 바닥에서 평생 지옥 같은 고통을 맛보며 살아가겠지만 평생 일군 재산을 지켜내고 참된 의미로 사회에 환원한 70대 노인의 통쾌한 인생 이막은 그 어느 때보다 찬란하고 눈부시게 빛나고 있습니다. 이보다 더 통쾌하고 완벽한 해피엔딩이 또 있을까요?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공감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